자, 출애 요거는 아까 필기 준 거 있죠? 3단원 오늘 3회 1, 2, 4 할게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자, 3회 1단은 먼저 인간과 그 다음에 구독도 같이 3회 1은 인간과 동물의 공룡 가볼게요. 자, 134쪽 필기 아직 다 넘겼죠? 자, 134쪽 보시면요.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갈래 보시면, 자, 제목이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의문형 이제 질문으로 제목 잡았는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갈래는 설득하는 논설문이고요. 주제는 동물과 진정한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태도인데 지금 현재의 인간 태도는 동물과 진정한 공존의 태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특징 첫 번째는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조건을 예시, 사례 많고요. 미리 반론 언급하고 재반론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바꾸자고 얘기해. 그래서 또 학자 견해 인용하는 거 있습니다. 글 3개 중에 먼저 논설문 먼저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글이 양이 좀 많네. 도장을 넘겨야겠네. 자, 제목이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네, 여기 지금 논증하는 글일 게 아래 들어가거든요. 논증이 먼저 해야 돼, 논증. 논증은 말 그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어떤 구조가 논증이냐면 일단 먼저 주장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대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근거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저쪽에다 가자. 그 다음에 예상 반론하고 반박. 요게 완벽한 논증 구조거든. 그러면 왼쪽에 교과서 개념 설명 보세요. 자, 논증이 먼저 다시 볼게. 논증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게 논증이지. 특히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유와 근거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주장은 내 의견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때 항상 이유를 대야 돼. 이때 이유는 주장의 원인인데 주관적인 내 생각을 이유로 대도 돼. 근데 이 이유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객관적 자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장을 펼친 다음에 이유, 내 생각을 이유로 든 다음에 그 근거로서 실제 통계자료라든가 실제 사례라든가 근데 전문가 의견은 괜찮대. 물론 전문가는 의견이니까 주관적이긴 하지만 전문가는 공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거 근거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구 내 생각이 근거가 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어. 주장을 펼쳤을 때 뒷받침하는 근거는 팩트야 돼, 팩트. 또는 굉장히 공신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의견. 요런 거는 근거가 될 수 있지. 근데 이유는 그냥 주관적인 내 생각도 주장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로 와봐. 그러면 논증은 나 주장을 펼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원인이 뭔지 이유를 밝히거든. 그게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 근거를 내야 돼. 객관적인 통계자료라든가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요. 예상 반론까지. 상대방이 반박할 거를 미리 내가 예측하고 미리 예상 반론을 소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반박 쳐주는 거지. 그럼 훨씬 더 내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요게 완벽한 논증 구조고 이 구조가 본문에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못 돼요. 그래서 인식과 태도를 바꾸자고 할 거야. 자, 인간이 동물의 동반자라는 말을 쓰려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거든요. 필기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글쓴이의 주장은요.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태도가 밑에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바꾸자고 주장할 거야. 자, 글쓴이의 주장은요. 주장을 언급한 다음에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낼 거거든. 자, 주장은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을 하고 싶어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릇된 태도가 공존에 방해되는 이유야. 그래서 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객관적인 근거 들 거지. 제가 한번 보고 가볼게요. 일단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의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동물과 동반자 못 됩니다. 자, 서론문 가볼게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라고 구체적 수치 제시하니까 신뢰감 듭니다.
자, 지금 이게 그림과 논설문이기 때문에 독자를 설득해야 돼. 설득하려면 논증도 친밀해야 되고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구체적 수치니까 신뢰감 줍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많어.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워요. 관련 산업의 규모도 연 3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입니다. 오랫동안 저성장 분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전통적 산업과 달리요. 반려동물 산업은 너무 가파르게 성장세야.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인용하죠. 요런 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니까 설득을 높입니다. 반려동물로 기어지는 개와 고양이 수가 900만 마리요. 일단 엄청 많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인식이, 태도가 문제야. 이러한 인기에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이 수준은요,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취급, 상품 취급하는 거야. 간주하는 건 취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지 동반자 될 수 있거든요. 진짜 공존할 수 있거든.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져요. 330, 해마다 330마리씩이나. 이 심각합니다. 이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 편리할 때는 구매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만든 숫자죠. 달면 삼키고 쓰면 배는 감탄 고토의 태도가 문제니 그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인식이 낮습니다. 주로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자, 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이제 그 이유는 물건 취급하거든요. 자, 이유 3개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동물을 소유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거든.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 소유 관계로 하니까. 자, 제목은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 분명히 동반자가 되고 싶다 했잖아. 그런데 소유 관계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동반자 관계가 안 된다고. 그래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가볼게요.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자,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소유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이제 소유물로 물건 취급하는 거야. 이러니까 동반자가 못 되는 거지.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 바로 자본주의에서 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연결돼요. 자본주의는 무조건 돈이거든.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돈 주고 거래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 동물을 반려동물을 돈 주고 사잖아. 그래서 그 돈을 줬기 때문에 이윤동기 생각하면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자, 그래서 필기가 보니까 동물을 돈 주고 사고 팔기 때문에 이윤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서 일단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모든 것이 다 자본, 돈이거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자본을 투자하면 이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반려동물 살 때 돈을 줬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기 때문에 물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 인식이 동물에 대해서 자꾸 소유관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다 달라. 이 소유한다는 건 문제야.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대상을 마음대로. 이런 거 어떻게 동반자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 인용하면 근거가 좋죠. 이런 건 근거가 되겠죠. 철학자 에이리 프롬은 전문가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그러면 이제 이건 근거가 되겠지. 설득력이 생기는 거다.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복종하는 것으로 다 변형시켜. 소유하는 순간 그 대상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야. 소유관계에서의 소유의 주체와 대상. 주체 나, 대상은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나 인간과 내가 가진 것 동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지. 소유관계가 되면 죽은 관계야. 이게 어떻게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소유관계 즉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만 소유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 관계 가지면 물건이 되어버려. 이게 엄청 폭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라고 뒤집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이 대상이 자 일단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필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을 돈 주고 소유하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 어차피 무생물이니까. 그렇지만 생명체일 경우에는 문제라고 그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자본을 주고 사더라도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 왜냐면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근데 그런 소유관계를 라는 인식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지 이제 동반자 관계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요. 근거는 이제 팩트 근거 들 건데, 자, 라이 갑니다. 우리가 동물을 맞이하는 공간들 보면 우리가 동물을 물건으로 다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트, 펫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 서커스장은 실제 팩트죠. 이런 공간들이 동물을 물건 취급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동반자 관계를 못 만들어. 그래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사라지지 않아 동물이 자꾸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니까 전개방식물이면 원인과 결과 인과입니다.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까지 생깁니다. 가령 왜냐면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령 미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반려동물 산업화에 규제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물건 취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근거일 우리가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한다고 글쓴이가 생각했어. 우리가 반려동물을 소유관계로 인식한다고 글쓴이가 생각했어. 그 근거로서 실제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물건처럼 거래하고 있거든. 그리고 근거 2번이 바로 상업적 목적의 동물 거래를 규제한다. 규제가 하고 있거든 실제로. 이런 공간들이 있고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동물을 물건으로 거래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맞지. 글쓴이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걸 그 이유로 들었어. 그럼 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공간들 그리고 사고 팔 때 규제하는 법들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바로 동물처럼 소유하고 거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논증은 지금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나왔거든. 주장은 동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자 했거든. 그러니까 왜 인식 바꿔야 되는데 하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물을 소유물 취급하는 그 인식이 문제랬어. 그럼 소유물 취급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실제 이 공간, 물건으로 인식하는 공간 그리고 물건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들 그런 게 그 근거고 그 여기다 이제 반론을 갖다 이제 미리 하는 거죠. 자, 마로 갑니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어떤 반론이 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 아닌데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 사고 팔았잖아. 그때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 취급했거든.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소리는 건 지나친 일반화되라고 반론을 치고 들어온다고. 옛날에도 동물을 물건 취급했어. 근데 지금 자본주의 때문에 물건 취급한다고? 아닌데 라고 반론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물론 부분 인정. 반려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부정적인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 문제는 모두는 아니야. 하지만 하고 반박해줍니다. 저 반론이 자본주의를 너무 가볍게 보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 네 말도 맞아.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 사고 판 거 맞지만 네 말도 일부 맞지만 이게 상업적 이윤이 아니라 그냥 실용적인 현실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이제 이걸 아예 그냥 상업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격하는 게 아니었다고. 상업적 이유는 자본주의와 직결된다고. 그래서 미리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인식을 바꾸자고 주장했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소유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거든. 아까 자본주의가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육류산업이 문제야. 음식, 동물을 음식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요. 공장식으로 축산, 공장식 축산,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산업. 육류산업이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과 동반인이 되겠노?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앞에서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켰잖아. 자본주의의 그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켰다면 이 육류산업은요. 생명체인 동물을 식량으로만 음식으로만 보는 거야. 우리도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번받아가지고 저거 반려동물을 자칫 그래서 이제 보신탕 이런 것도 물론 없어지고 있지만요. 자,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하다. 동물 학대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은 제외. 식량 동물은 학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식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동반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바꿔야 돼 인식을.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그 동물이 식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글쓴이는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어. 그 근거로서 동물학대 처벌법에서 식량 동물을 제외한다는 게 바로 팩트잖아.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유를 생각해 낼 때는 팩트 근거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글쓴이가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한다 라고 이유를 댔지? 그 근거로서 이제 동물학대 처벌법에 식량 동물을 제외하는 거 이걸로 근거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근거가 되냐면 2008년 기록 영화 푸드 주식회사라는 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고. 여기 보면 우리가 소비한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는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얘기해줍니다. 이거 보면요, 그 영화 보면요, 다국적 기업의 실체가 보여. 요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음식을 갖다가 이제 동물을 갖다가 다 산업화시켜서 팔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듯 우리가 소비한 육류는 기업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에 생산되거든요. 사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공산품인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이 다국적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공산품 취급해. 공산품 중에서 음식품 취급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류는요 그렇게 안 했거든. 사냥을 통해서 자연에서 획득한 거가 너무 다르는 거지. 그래서 근거 2번은 영화 푸드 주식회사에 나타난 다국적 기업의 실체를 딱 보면 동물을 싹 다 음식 취급해요. 이 다국적 기업의 음식 취급하는 거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향받아서 동물을 음식 취급으로 하니까 동반자가 안 되니까 인식을 바꾸자고 할 겁니다. 또 예상반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육식 문제와 관련해 다주던한 반론은요. 야,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 먹었는데 동물 음식 맞는데 왜? 또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하려면 동물 안 먹을 수 없거든? 먹어야 되거든? 또 지금 인류가 해결할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인데 야, 육식 갖고 그러냐 지금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영양 섭취해야 되는데? 라고 반론한다면 글쓴이는 반박합니다. 뭐냐면 영양 섭취 꼭 동물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세상에는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는 곳도 있어. 그러니까는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을 수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반박했다. 또 엄격한 채식주의 실천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영양 섭취 안 해도 살 수 있거든. 동물로 영양 섭취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제협력 기구 회원국들에 제한된 얘기지만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 문제는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오히려 육식을 많이 해서 문제야. 육식 너무 많이 해서 각종 현대 질환이 생긴다고. 그래서 오히려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뭐 영양 섭취를 위해서 저 육식 얘기하니 그건 아닌가 또 미리 반박을 해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그리고 육식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대 사회 문제가 많다 하지만 물론 현대 사회 문제 많지. 근데 이거 다 관계 있어.
육류 산업하고 다 관계 있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 이게 물론 현대 사회 시급한 문제야. 근데 이게 육류 산업이 다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는 인류가 시급해 해결해야 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아예 별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육류 산업하고 인류가 시급 해결될 문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을 식품 취급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근거로서 이제 마지막 동물 학대 근거한 근데 그렇게 끊었대. 이라고 이제 두 번째 이유 끝났어요. 자, 인간의 그릇된 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인간의 그릇된 태도 첫 번째가 소유관계, 자본주의라는 소유관계. 두 번째가 육류산업, 다국적 기업의 그 음식 취급, 동물 음식 취급.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랑 종차별주의 인식을 바꾸자는 거야. 바꾸자는 거야. 그 근거로 뭐냐? 근거를 먼저 댄다 봐봐. 차봐봐. 동물을 왜 학대하냐면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학대하는 거예요. 종을 차별해. 인간종 말고 다른 종은 차별하거든. 그것 때문에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물론 자본주의 탓은 아닙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 인간의 되게 나쁜 마음 때문에. 그런 현상,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의 대부분은 동물이 어떤 인식 때문이냐면 동물이 인간보다 지가 낫다고 인식해.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 인식 때문에 동물 학대가 나오잖아. 그럼 동물 학대 봐라. 인간 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카달라.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이게 인간 중심주의거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고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옛날에 있었지. 이런 걸 철학자들이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 그것 때문에 동물 학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더 인간 중심주의가 뭐냐면요.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외의 존재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대. 그게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동물의 희생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또 종차별주의도 비슷한 건데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는 인간종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을 다른 종인 동물종, 강아지종, 고양이종한테 저지르는 차별을 이뤄 종차별주의야. 이렇게 동물을 수단으로 여기는 차별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 돼. 그래야지 동반자 관계 진정한 올바른 바람직한 공존을 할 수 있다고요. 언제부터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를 설정했을까? 계급을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물론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는 의견 일치합니다. 이런 철학사고 동물이 인간보다 낫다. 이 또 철학도 문제가 있네요.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거든.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여우의 차이가 다 무시하고 있다. 인간 대 무슨 동물, 우리보다 급이 낮지. 이렇게만 인간 중심주의, 인간종하고 다른 종을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정리다.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인식이 잘못됐잖아. 그걸 바꿔야지 동물과 인간이 바람직하게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주장이란 말이야. 자, 인식 세 개 뭐냐. 첫 번째는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동물에 대한 소유관념. 이게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동물, 이거 다국적 기업이 많이 하죠. 동물을 식량으로 간주하는 그런 인식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 이런 세 가지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이제 진정하게 공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면 공존할 수 있겠지. 이 그릇된 인식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으로 제정하면 되겠어요? 인식이 안 바뀌는데.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런 이유로 최근에 나오는 거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을 하기로 동물권, 인권이 있듯이 동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동물을 갖다가 학대하니까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권처럼 생각을 좀 바꾸려는 거죠.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동물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피터 싱어. 이렇게 권위자의 의견 인용하면 대상속 올라갑니다. 피터 싱어는 뭐냐면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똑같다. 모두 다 고통이에요. 고통.
동물도 고통 느껴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돼. 많은 사람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이성이나 언어, 이성적 사고를 해야지 권리가 있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 권리가 있다 생각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성과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나 피터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성과 언어로서 동물을 구분하면 안 되고 피터싱어는 고통을 기준으로 고통에 따라서 구분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동물과 인간은 동일한 거라. 그러니까는 동물권도 있어야 돼.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 지각, 기억, 욕구 등 동물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지. 이성과 언어 말고 고통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자꾸 이제 무시하는데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아까 정리입니다. 1.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아까 3개가 있었잖아. 그걸 내려놔야 되죠. 일단 소유물 취급하는 거, 식량 취급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 즉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 이런 인식을 바꿔야 돼. 인식. 일단 인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야만 인간과 동물이 바람직하게 공존할 수 있다. 이게 교수님 주장이에요. 이게 교수님 주장입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심부분에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면 안 돼. 동물을 이익과 손해의 관계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동물을 소유물, 도구 안 됩니다. 동반자로 받아들여야지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의미에서 공존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누가가 동물권이 무엇이냐 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지가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입니다.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동물은 생명이다. 동물도 주체다. 동물도 인간의 진정한 반려대다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거라고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지 동물과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설문이었습니다. 이 글을 왜 배우냐면 토론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 토론. 뒤에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자료 모으는 과정이거든. 자, 그럼 뒤집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논설문. 이제 논설문을 읽어서 이제 뒤에 이제 토론이 누가 토론 같은 거 저기 너 CCTV 다른 거 했나? 아직 안 했어요. 이거 배워놨 거죠? 이거 아직 안 했나? 시험 보여 맞지? 시험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앞에 거는 이제 논설문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동물 문제와 관계 있는 이번엔 신문 기사입니다. 앞에 거 논설, 이번엔 신문 기사예요. 자, 타이틀 볼게. 141쪽이요. 사회적 의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 읽기. 그치, 지금 이거 동물권이 지금 동물을 불법 유통하고 막 이런 거 다 사회 문제거든. 오른쪽 밑에 핵심 장 미리 볼게요. 매체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뭐냐면 반려동물 판매 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거 하지 말자고. 입양을 거치자는 거지. 이유는 참혹한 환경, 비정상적인 팔아야 되니까 이게 또 자본주의가 들어와. 자본이 오고 가면 이윤을 생각하니까 자꾸 번식을 막 시킨단 말이야.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국내랑 또 해외를 비교할 거야. 본문과 연적합니다. 일단 신문기사라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동물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숍이야. 펫숍이란 공간 자체가 동물을 소유로 인식하게 만들잖아.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더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가볼게. 해외 각국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고 있대. 아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인식이 앞에서 논술문제 봤다시피 반려동물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입양하자. 이런 문화가 입양은 돈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는 펫숍이 성행 중입니다. 이러한 펫숍의 이면을 보면은 이 펫숍이 있으니까 자꾸 참혹한 환경의 상아들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켜요. 그래야지 새끼 많이 낳아서 돈 많이 벌라고. 그러니까 불법 번식이라든가 불법 유통이 존재한다고. 왜냐면 펫숍이 있으니까 불법 번식과 유통이 있다고. 그래서 좀 판매 말고 입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2022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땡땡땡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이 뭐랬냐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10마리 중 세상에 4마리가 불법 번식의 결과고 유통이래. 그러니까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상처받은 거야. 또 땡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터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구역별 동물 판매 명어 실적 운조기 통계 자료입니다. 이걸 딱 보면 실제 근거 자료 활용한 신뢰성 줍니다. 2019년에서 2021년 3년 동안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요 35만 3,132마리. 자, 근데 정식으로 판매된 거는요 21만 694마리야. 그러면 14만 2,400여 마리 어떻게 된 거죠? 다 불법이고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 오고 가는데 정상적으로 출산과 임신을 했겠어요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땡 의원은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1년 미만이야.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동물의 40.3%는 거의 불법 번식 유통을 추정까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지금 펫숍이 사라지는데 국내는 더 번성합니다. 불법 번식, 불법 유통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권이라든가 동물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옆에 읽어보면 되고요. 그럼 보통 더 아직 안 끝내십니까? 자, 그 뒤에 한 5분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이렇게 봤다시피 해외에서는 펫숍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해외 캘리포니아 주 볼게요. 아예 펫숍 판매 금지했네요. 또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도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 매매가 범죄 금지야 법으로. 그럼 어떻게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해외에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유기견 보호소로 가면 돼. 거기서 입양하면 돼. 근데 입양하는 거 사실은 절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야지. 반려동물 키우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긴 합니다.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돼. 조건. 또 금전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동물 줍니다. 강아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동물, 그래야 동물 줍니다. 심지어는 자격증 시험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외 반려동물 상황을 보면 우리랑 너무 인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글쓴이가 주장하기를 인식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요. 두 번째 동물과 관련한 자료는요. 텔레비전 예능인데 방송 매체입니다. 왼쪽 핵심 정리 볼게요. 반려인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인데 처음에 사는 것. 반려견을 사기도 했고 입양도 해봤거든. 그 지금 반려인이요. 여기 인터뷰하는 반려인 보미 보호자는 구입도 해봤고 입양도 해봤거든. 그래서 둘 다 일단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동물을 구해주고 싶어서 입양하는 것만 구조가 아니고 사는 것도 구조라고 생각했어. 근데 되도록이면 사는 건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반려인과의 만남이 이제 방송이었어요. 학대받던 강아지가 사람의 노력으로 구조되고 입양됐거든요. 그게 바로 봄이라는 이름 지어준 겁니다. 봄이가 입양된 집에서는 펫숍에서 온 강아지 바람이도 있어요. 봄하고 바람이는 하나는 입양됐고 하나는 펫숍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구조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온 강아지들과 지내는 보호자들은 동물과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본인도 사긴 했지만 되도록이면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요. 자, 보미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을 사지 말아의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것이 과연 자 그러면 안 사고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인가는 의문을 줍니다. 자, 일단 동물을 사지 말아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자꾸 사면 불법 번식과 유통 판매가 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사면 결국에는 그러면서 동물한테 고통을 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알겠어. 근데 입양한다고 해서 이 불법 번식 이런 게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입양한다고 펫숍인 동물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 왜냐면 펫숍에서 팔긴 해서 팔 거란 말이야. 뒤집어서 그래서 다시 정리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훈련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님은요 사기만 하는 거 아니고 입양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양을 해봤으니까 저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샀고요, 한 친구 입양했거든요. 땡땡땡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술 높이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미 오자가 어느 순간부터 숍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입양을 권장하면서 나는 펫숍에서 강아지 사왔잖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을 분양하는 숍이 바로 집 앞에 있었거든. 그때 내가 산 이유는 2년 동안 바람에 그 안에 갇혀서 있었어. 숍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때 바람이 누나쳤는데 바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여기 사는 아이예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앞에서. 그래서 구조. 그래서 지금 보미 보호자가 펫숍에서 사는 거는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는 바람이를 구해주고 싶다 생각 들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조해줄게. 그러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용기 내서 갖게 되었대. 그래서 펫숍에 있는, 그러니까 이 보미 보호자는 펫숍에 있는 강아지에게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물론 입양이 주된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제 펫숍에 있는 반려견 아예 관심을 안 갖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정리 잘 돼 있습니다. 학습 활동. 서술형 이거 학습 활동 나온다 이랬습니다. 보고 잠깐 쉬었다가 토론 갈게요. 내용이 좀 길다. 자, 조금 쉬었다 또 쉬세요. 자, 이제 토론 갑니다. 자, CCTV를 설치를 의무해야 되고 토론 들어갈게요. 자, 154쪽 돼 있습니다. 필기 준 거 있죠? 주례오가 1단원 들어가고 1하고 2에 1하고 3단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학도 없어요. 범위가 좀 많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54쪽 쌤이 필기해 준 거 이제 봅니다. 자, 일단 요거 갈래는 토론한 거거든. 찬성 반대 토론문이야. 주제는 교내, 교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하자, 의무하지 말자 이렇게 찬반입니다. 특징은 정책 논제인데 얘가 뭔지 뒤에 개념 설명 다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토론이야. 지금 우리 교과에 실린 거는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반대 신문식 토론이 뭐냐면 입론은 주장을 펼쳐. 그 다음에 이제 반론은 입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뭐냐면 입론을 한 다음에 바로 반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반대 신문을 하는 거야. 신문이 뭐냐면 질문이야. 질문으로 입론 내용의 오류나 허점을 논박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 이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반막 토론 싸울 때 중간에 반대 신문 단계가 들어가. 그게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 뭔지 읽어볼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층과 반대측이 중간에 상대방에게 질문 던지는 게 반대 신문이야. 지금 페이지 154쪽이요. 154쪽. 맨 밑에.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개념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그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설을 보면요. 2번이 추가가 돼 있다고. 자, 입론 단계에서 이제 찬성 측에서 먼저 주장을 펼치거든. 그러면 찬성 측에서 입론하고 반대 측에서도 입론합니다. 주장을 펼쳐요. 그 다음 바로 반론이 아니고 중간에 반대 신문이 들어가. 상대 측의 입론 안에서, 입론 내에서 문제점이나 허점을 지적하고 질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반론은 항상 앞에 입론에 나왔던 걸 이제 반박하면서 질문 형식이 아니야. 자기 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중간에 반대 신문 단계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155쪽에 토론 이론이 좀 있거든요. 이거 좀 외워야 됩니다. 155쪽. 아까 설명한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야.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 항상 2대2거든. 4명이 해. 찬성 2명, 반대 2명. 2대2 4명이 하거든. 그래서 봐봐. 아까 입론하고 반대 신문하고 반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2대2야. 2대2. 자 4명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 4명 싹 다 입론 한 번씩 다 해야 돼. 반대 신문 한 번씩 다 해야 되고 반론도 한 번씩 다 해야 돼. 4명이 각각 요거 다 한 번씩 발언해야 돼. 공평하게. 그럼 총 몇 단계가 나오냐면 4, 3, 12, 12번. 12번의 발언 기회가 나온다고.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은 2대2로 하고 4명에서 입론과 반대 신문, 반론 한 번씩 다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12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그리고 항상 입론이 있다. 그러니까 찬성, 항상 입론은 찬성이 먼저 해.
반론은 항상 누가 먼저 하게 되냐면 공평하게 반대측이 먼저 해요. 왜냐면 항상 찬성이 현 상황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거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 입증 책임이 찬성 측에 있어. 항상 찬성 측에서 뭘 변화하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찬성 측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인론은 찬성이 먼저 합니다. 그럼 반론은 이제 반대가 먼저 합니다. 그럼 봐봐. 표를 보세요. 4명이니까 보세요. 찬성 1이 먼저 입론을 해. 그러면 바로 2번이 자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 질문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반대가 이제 3번에서 입론해. 그럼 당연히 찬성 측에서 4번 반대 신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찬성 입론 한번 반대 입론 한번 했죠. 그러면 이제 각각 한 명 남은 애들도 해야지. 5번이 이제 찬성이가 입론하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하고 또 반대가 입론하면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하는 거. 요까지가 입론하고 반대 신문 끝이야. 8번. 끝이라고. 그러면 이제 반론은 누가 먼저 한댔어요? 반대가 먼저 반론해. 9단계가 반론. 반대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155쪽이요. 필기 155쪽. 여기 보고요. 여기 해놓고 여기 필기 이거 봐야죠. 여기 필기 155쪽. 이거 교과에 없는 내용이라 적어놨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12단계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반대 신문식 토론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토론 주제야. 이번 해마다 일단 주제 주려고는 프린트를 줬거든. 토론 이론 프린트를. 아직 진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또 좀 이따 다음 주나 받으면 가져와 봐야지. 근데 요런 내용 들어가 있어. 우리가 지금 CCTV를 교실 내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항상 뭐 해야 한다 들어가면 정책 논제거든. 그럼 먼저 일단 논제의 종류 가볼게요. 밑에 필기요. 논제는 토론 주제의 준말이야. 론제. 토론 주제는 항상 평선문으로 해야 된다. 의문은 안 됩니다. 청유문 안 됩니다. 항상 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만약에 토론 주제가 찬성 입장이 들으면 긍정문이 돼야 되고 반대 입장이 들어가면 부정문이 들어가야 돼. 근데 주로 찬성문 입장이 주제로 많이 들어가. 논제로 많이 들어가. 그래서 교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긍정문이니까 이게 찬성 주제로 찬성 입장이 많다고. 일단 그렇고요. 논제는 3개가 있어.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사실논제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찬반이야. 그럼 예를 보세요. 흡연은 인체롭다고 찬성하는 쪽은 찬성 근거를 준비하고 아닌데 안 해로운 데는 반대 근거를 준비해야 돼. 사실의 팩트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사실논제. 그 다음 가치논제는 사실을 벗어나서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이야. 그럼 예를 보세요. 개발이 환경보다 중요하다는 건 사람 생각이거든. 가치 판단이거든.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건 가치 문제.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은 정책 문제입니다. 용어가 개념을 갖고 있다. 정책을 실행하자, 실행하지 말자입니다. 어떤 정책의 도입이나 폐지, 개선 등 제도 같은 거, 즉 필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정책 문제야.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키는지, 주로 변화를 원하는 게 찬성이에요. 예를 봐봐. 동물 실험을 금지, 항상 해야 한다로 끝나. 해야 한다. 이게 정책 문제야. 동물 실험 금지는 정책이거든. 제도거든. 이런 걸 해야 한다가 정책 문제. 그러면 여기에 긍정문이니까 이게 찬성 입장인 거야.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건 이 말은 지금 금지하고 있게 안 금지하고 있게 안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항상 찬성 측이 변화를 원해. 그래서 항상 입론도 찬성이 먼저 해. 변화를 원하니까. 자, 넘깁니다. 자, 요 정보가 많아서 정리 학습 활동이 정리 잘 돼 있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볼게요. 제목은 일단 사회자가, 자 왼쪽에 보면 교과서 도움을 보세요. 사회자 역할을 보시면 토론 배경과, 사회자는요 토론 배경도 소개하고요 논제도 소개해. 규칙이나 순서 안다하고 중간중간에
토론 발언자 요약, 내용도 요약도 해주고 우리 청중리한테 듣기 쉬우라고요. 그럼 사회자 한번 볼게요. 본문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토론을 왜 하는지 배경을 소개해줘. 최근 학교 폭력이 빈번한 거야.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요런 배경 때문에 논제입니다. 교실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정책 문제예요.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거는 지금은 교실에 CCTV가 설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죠. 라는 문제로 반대 신문식 토론이야. 그러니까 입론한 다음에 항상 반대쪽에서 반대 신문 들어가야 돼. 찬성이 입론하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하고 반대 측이 입론하면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토론 순서 안내합니다. 항상 입론은 찬성 먼저입니다. 찬성 입론부터 듣겠대요. 항상 먼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정책 논제랬잖아요. 정책 논제는 항상 필수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이라는 건 주장인데 필수 쟁점이 뭐냐면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는 주장을 필수 쟁점이라고 그래.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입론에 보면은 쟁점 3개가 언급돼야 돼. 첫 번째는 문제, 그 다음 해결 방안, 그 다음 이익 및 효과. 자, 항상 찬성 측은 이런 제도를 실시하자라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해. 찬성 측은 항상 문제가 심각하니까 CCTV 설치하자 그래. 그럼 반대 측은 아니 심각하지 않다 그래. 설치할 필요 없다 그래. 그리고 해결 방안. 찬성 측은 학교 폭력 CCTV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 항상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반대 측은 항상 없다 그래요. 그리고 CCTV가 해결 방안이 되고 CCTV가 이익 및 효과가 있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반대 측은 없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 쟁점, 이 항상 쟁점에서 갈려. 찬성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CCTV는 해결 방안의 가능성이 된다.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CCTV는 이익 및 효과가 있다. 근데 반대 측은요? 아니 심각하지 않은데. CCTV 해결 방안 아니고 다른 방안 있는데 이익 및 효과 말고 비용이 더 큰데 이런다고요. 요 3개가 언급돼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찬성 1위 입론 들어갑니다. 필수 쟁점은 제가 가졌습니다. 필수 쟁점은 먼저 문제의 심각성 있다겠죠? 그 다음에 CCTV로 해결 가능성 있다겠지? CCTV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찬성 1위 갑니다. 먼저 일단 찬성 측에서 입론하잖아. 이때 항상 개념을 정의해줘요.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한 텔레비전 방식을 의미하며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니까 보안 카메라로 불리기도 한다고 CCTV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언급합니다. 읽어볼게요. 조신문. 언론을 통해 집단 따돌림, 폭력 사건 진짜 문제거든. 이게 교실 안에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심각해. 그래서 항상 장승은 이론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뒤집어서. 그러면 항상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 쟁점은 주장이거든. 그럼 근거를 대야지. 그 근거는 항상 팩트 근거를 했죠. 주로 통계자료나 연구자료, 전문가 의견 이런 근거를 대야 돼. 교육부 자료 보면 된대. 교육부 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통계자료와 수치가 나온다. 26.6%가 교실 안 학교폭력이야. 장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근데 가해자가 한 교실에 있어. 45.8%.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의 가능성. 심각한 문제인 교실 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근거로서 영국, 외국의 사례를 들어. 영국 맨체스터하고 호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했는데 폭력이 감소했대요. 그 다음 또 교실에 CCTV 설치하면 당연히 이익과 효과가 있다겠지. 반대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지만 찬성이니까 이익과 효용이 있다고요. 그러면 학교폭력 CCTV만 설치해도 비용이 줄일 수 있대. 그 근거로 경찰청 자료를 드는 거지.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는데 넘고 있다고.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 교육청 봐봐. 교육청에서 23년에 일부 지역에서 한번
학내 갈등 중재 사업을 시범 운행할 때, 자, 학교 폭력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19억 6,800여만 원이야.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CCTV 설치하면 이 비용 다 줄일 수 있다고. 따라서 맨 마지막 문장,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CCTV 설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야, 한 해 19억이 넘게 드는데, 그리고 이걸 전체를 확대하면 2, 3배 비용인데 CCTV는 훨씬 적은 비용이니까 이익과 효과가 있다고 입론이 주장했어요. 입론에서 찬성이 주장한다고. 그럼 이제 반대 신문 들어가야 됩니다. 넘깁니다. 이렇게 아까 이게 14번 12번 말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12번 말해. 너무 말이 많지. 그래서 애들 학생, 자, 사회자가요. 이제 중간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첫 번째로 이렇게 요약 정리도 해줘. 그러면 이제는 반대 신문해야 돼요. 입론 끝나면 이제 반대 신문해야 돼. 자, 질문으로서 허점을 씹어내야 돼. 반대 이겁니다. 분명합니다. 자, 교실에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를 딱 지적하는 거야. CCTV가 만능이 아니야. 사각지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냐라고 이제 논박하는 거야. 그래서 찬성이 네 인정해. 그렇다면 사각지대에서 폭력 사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한 최신형 CCTV가 있대. 그거 하면 효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해줬어. 그러니까 반대 이거 아니요. 최신 CCTV는 보급률도 낮고요. 현재 학교는 CCTV를 교체해서 교실에까지 최신형 하면요 더 큰 비용인데요. 찬성이 네 하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답하고 살짝 허점을 조금 치고 들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하면서. 자, 이제 반대가 이제 임명해야지. 반대 임명 한번 해야지. 당연히 반대 측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할 거고 CCTV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그럴 거고 효과나 이익이 낮다고 할 거예요. 항상 이 세 개에서 반대를 얘기한다. 저는 반대를 반대합니다. 조심 보면 찬성 측은 안전을 강조해서 자 용어를 정의할 때 보안 카메라라고 하잖아 CCTV를. 하지만 CCTV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단속의 의미자는 감시 카메라는 부정적인 개념도 있어요라고 이제 반대 측 입장에 유리하게 개념 정의를 다시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심각하지 않다.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심각하지 않다고요. 아까 설문조사에서 26.6%가 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라고 같은 자료인데 다르게 해석한다. 26.6이 학교라면 교실이라면 73.4는 더 많은 학교 폭력 피해는 다른 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아니야. 뒤집어서. 그래서 같은 자료로 해석을 다르게 했네요. 또한 최근 폭력 양상 고려하면 CCTV로 학교 폭력 해결할 수 없다고요. 똑같은 자 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자료 조사를 한번 보면요. 가장 큰 비용은 언어 폭력이야. 습관성 욕설 비속어. 이거 CCTV에 녹음 기능 없거든? 포착할 수 없다고 반박해. 그러면서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이렇게 전문가 의견 이런 근거로 좋죠. 뭐랬냐면 CCTV로는 충동적인 범죄가를 막기 어려운데다가 설치하는 지역은 오히려 그쪽으로 범죄가 옮아가. 또 교실도 마찬가지. 학교 폭력은 충동성이 높은데 CCTV로 막기 어렵고 교실에서 CCTV 달면 다른 데로 옮아간다고. 그리고 설치되는 비용은 세금 충당되는데 최근에 학교 복도나 출입구에 설치되는 기존 CCTV가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된다는 보고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이 들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과 문화지자체가 싸운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니까 당연히 비용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문입니다. 저 CCTV 설치할 필요 없다고요. 그게 해결책도 아니고 문제도 안 심각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사회자가 또 정리해주면서 자 이제는 반대가 입론했으니까 찬성이 반대 신문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 들어가야 됩니다. 넘기시고요. 자 찬성이 옵니다. 아까 뭐랬죠? 언어 폭력 얘기했죠? 언어 폭력은 CCTV로 예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학교 폭력 이거 뭔데요? 뭐라 해보세요? 그죠? 반대가 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입니다. 그래요. 학교 폭력은요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언어 따로 신체 따로 이렇게 아닌데요. 다 중복되어 있는데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 아, 맞네요. 인정했죠.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 함께일 수도 있고 집단 따로 이런 것이 함께라고요. 이런 복합적인 폭력은 CCTV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언어만 사부작 가고 함께 복합적으로는 TV, CCTV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반대리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교실에 CCTV만 설치한다고 폭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금 교실 내 CCTV가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고 이제는 찬성 2가 입론해야 돼. 지금 찬성과 반대가 각각 입론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럼 찬성 반대 이제 한 번씩 더 해야지. 찬성 2가 입론합니다. 자, 교실에 CCTV 설치하면 당연히 이제 뭐 새로 주장 나오겠죠?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결백을 입증해서 이제 찬성 2는요 새로운 주장을 조금 내세웁니다. CCTV 설치하면 피해 사실 입증, 결백 증거로 삼을 수 있대. 객관적인 증거래. 그 근거로 실제로 그런 근거를 내볼게. 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에게 욕설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분받았어.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 그 다음 중간에 하지만 거꾸로 하지만 하지만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 피해 사실 스스로 입증한다는 게 부담스러워 신고를 표기하니까 이 CCTV만 있으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CCTV가 입증해 주잖아. 그래서 일부 보호자들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녹음기 등의 기계를 개인적으로 구하여 학생에게 챙겨줄 정도야. 그러니까는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는 나중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에 도움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사회자가 또 정리해줍니다. 천정책에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증거 확보할 수 있군요라고 또 요약 정리해요. 자, 160 전화 받았습니다. 이제 반대 신문 들어가야지. 찬성이 입론했으니까 이제 반대 신문 들어갑니다. 허점 질문해야 된다. 저 CCTV 영상 보관 기간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관이 얼마 됩니까? 30일 이내 파기 삭제입니다. 30일 시간 길지 않은데요. 피해 학생이 30일 내 시간 친구 못하면 그 증거물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60일 이상을 하고 있대. 이 지나는 규칙만 제정된다면 30일에서 60일 늘릴 수 있다고 이제 질문을 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입론입니다. 반대 2가 또 입론해야지. 새로운 주장. 아니 교실에 CCTV 설치해도 학교 폭력 예방 될까요? 쉬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 CCTV는 실시간 확인이 아니에요. 범죄 예방을 다룬 논문이라고 안타깝게 출처를 아까는 출처 밝히지만 출처를 안 밝혔어. 좀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시간이 안 돼. 이거 녹화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입론 나니까 그래서 CCTV는 부작용이 큽니다. 왜냐면 학생의 인권 침해 다 녹화되니까 그 근거로서 모든 것이 녹화된다면 찬성적 주장이 실현된다면 즉 녹화된다면 협박감을 느낍니다.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CCTV가 인권 침해 설치가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 때문에 CCTV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또 정리해주네요. 반대 입장에서는 실시간 확인 안 되니까 반대. 그리고 인권 침해 있으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신문 하면 이제 끝이야.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이게 8단계까지 했습니다. 지금 반대 신문하면 찬성이가 허점 들어가게. 실시간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찬성해서 이제 CCTV 찬성하는 거냐? 아니 그러면요 학교 보안관이나 내용부터 지킴이처럼 담당 인력을 충원하면 되잖아. CCTV에다가 CCTV 설치하고 보안관하고 인력 충원하고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인력을 충원한다는 거는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세금비 습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비용보다 학교 폭력을 해결되는 가능성 먼저 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 해결을 하는 이익이 더 크니까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커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끝나고 여기까지가 이제 입론하고 반대심은 다 끝났어. 자 이제 반론 들어갑니다. 반론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야 반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장을 강조하고 근거 들면서 이제 끝이야. 이제 4번 하면 끝이야. 반대일이
교실 내 CCTV 설치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론을 지금 예방할 수 없다. 지금 찬성 측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고 교실 내에 CCTV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반론합니다. 그 근거는 사각지대에서 반복적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신형 CCTV 달면 뭐합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일 때 CCTV를 설치해야 한다를 반대하는 이유는 CCTV가 해결 가능성이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교육이야. 사회적 관심 바탕으로 현실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합시다. CCTV 말고 교육이요. 또 갈등 조절을 위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강화되는 거. 이걸로 그냥 좀 해결합시다. 그리고 2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3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뒤집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이라고. 교육이라 했어요. CCTV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론은 반대가 문제였다고. 자, 찬성이 반론합니다. 아니, 저희 교실 내 CCTV가 인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내에서는 CCTV 인정했어요. 국가인권 아까 당신이 인권위원회 들었잖아요. 또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의 표준 가이드라인도 법에 딱 정해 있으니까 과하게는 사정 노출 안 된다고요. 주침은 저희는 오히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위해서라도 의무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찬성일이 반론. 그러니까 이제 각각 반론 한 번씩 나왔다. 반대이가 물론 찬성 측에서는 법적으로 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겠지만 교실은 잠시 머무는 거가 다른데요. 나 일거수일투족이 감소돼요. 심리적 압박감이나 장성 불안감 없을 거예요. 그 저장된 영상이 악용 유출되면 그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가정에서 널리 설틀된 통합주택 제어판이 실제 해킹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해킹되는데 학교에서 해킹 안 되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마지막 찬성이 반론합니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얘기했었거든. 연구 결과 있거든요. 5개국 44개 지역의 CCTV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설치 지역의 범죄율이 16% 줄었어요. 그리고 최근 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논의 중이고요. 학교 폭력의 능동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사회자가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교실에서 CCTV를 설치를 의무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토론 정리를 종료합니다. 학습 활동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한번 보시면 양이 많아요. 그렇죠? 항상 필기해 놓은 거 바탕으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지 문제를 잘 풀고요. 자, 이거 이제 주례는 공부 좀 할까요? 자, 하고 좀 질문 좀